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걸쳐 입는 옷이 사실은 내 인생을 대신 말해주는 언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옷은 그냥 옷이 아니죠. 내가 어떤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지, 오늘 마음은 얼마나 단정한지까지 조용히 드러내줍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나이보다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가정에서는 든든한 기둥으로, 사회에서는 믿음직한 어른으로, 후배와 자녀에게는 길잡이로 서야 할 때가 많죠. 그 첫 신호가 바로 복장과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옷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어깨선에 맞는 재킷, 깔끔한 셔츠깃, 구겨지지 않은 바지선, 은은한 향과 깨끗한 세탁 습관만으로도 이분은 믿을만하다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단추를 가지런히 잠그는 작은 동작, 외출 전에 보풀을 한번 훑는 손길, 현관에 린트 롤러를 비치해 두는 사소함이 하루의 품격을 끌어올리죠.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 살아보니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옷장 정리부터 말투, 표정, 그리고 관계를 따뜻하게 지키는 생활 루틴까지 차근차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옷장이 늘 비슷한 색, 비슷한 모양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예전엔 잘 어울리던 옷이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몸의 선도, 피부 톤도, 생활 리듬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변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기준을 업데이트해야겠죠. 얼굴 가까이에는 부드러운 색을 두고 스카프나 넥타이로 작은 생기를 더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기엔 깔끔함과 편안함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움직임이 편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실루엣, 손에 닿아 기분 좋은 소재, 세탁과 보관이 쉬운 구조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옷이 왜 사회적 신뢰의 첫 언어가 되는지, 중년에 꼭 맞는 색과 핏을 고르는 간단한 방법, 말 습관과 태도가 어떻게 외모의 인상과 연결되는지까지 현실적인 팁으로 풀어드릴게요. 듣고 나면 오늘 당장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옷장 문을 열고 셔츠 하나만 다려도 마음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표정과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정돈에서부터 새 출발을 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엔 분명히 더 단정하고도 따뜻한 내일을 선택하고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옷은 사회적 언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말 한마디 나누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단정하다, 왠지 믿음이 간다, 혹은 조금 무질서해 보인다 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옷차림이에요.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품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비싸지 않아도 깨끗하고 정리된 옷, 몸에 맞는 옷,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는 옷이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그건 마치 잘 다듬은 글씨를 보는 기분과 같아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글씨가 엉망이면 집중이 안 되듯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으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죠. 중년이 되면 옷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책임과 신뢰를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호회나 모임에서도 내 옷차림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없이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누군가가 깔끔한 흰 셔츠와 정돈된 바지를 입고 등장했어요. 그 사람의 말투를 듣기 전부터 저분은 오늘을 준비해온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 구겨진 옷, 손질하지 않은 머리, 흐릿한 표정으로 나타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신뢰가 잘 쌓이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깔끔함이 곧 신뢰감입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주변 사람에게 전해지거든요. 깨끗하게 세탁된 옷, 다림질된 셔츠, 광이 나는 구두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존중하게 돼요. 결국 옷은 자기 관리의 언어이자 관계의 시작점인 셈이죠. 또 하나, 옷은 나의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단추를 자주 잘못 잠그거나 옷이 늘 세탁이 안 된 상태라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신호일 수도 있고 마음의 피로함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옷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첫걸음이기도 하죠. 혹시 오늘 입은 옷을 떠올려 보세요. 단추는 잘 잠갔는지, 구김은 없는지, 색감은 지금의 나와 어울리는지요. 이 작은 확인이 하루의 자신감을 좌우합니다. 괜찮아 보인다는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가 밝아지죠. 그건 단순한 옷의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이 된다는 건 이제 남의 시선을 따라가는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입는 게 편하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죠. 다만 그 안에도 깔끔함이라는 기준 하나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세상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깔끔함을 유지하라.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중년의 옷차림은 이미 절반의 품격을 갖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옷을 통해 드러나는 정신의 단정함, 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중년의 멋을 완성하는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옷차림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내면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외모와 태도로 새어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바로 옷차림이죠.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정리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옷을 꺼낼 때 주름이 많은데도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입고 나간다면 그건 마음속 피로와 무기력이 작게라도 자리 잡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반대로 바쁜 아침에도 셔츠를 한번 다려 입고 옷의 단추를 확인하며 나선다면 그건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을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다짐하는 의식이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지만 그 차이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이건 단지 깔끔해 보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 문제입니다. 내가 내 옷을 대충 다루면 세상도 나를 대충 다루게 됩니다. 반대로 내 옷을 정성스럽게 다루면 세상도 나를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옷은 사회적 언어인 동시에 정신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옷차림은 기억과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옷에는 내가 걸어온 시간과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한때 좋아했던 옷, 누군가 선물해준 옷, 특별한 날 입었던 옷은 그 자체로 내 삶의 조각이죠. 그런데도 그 옷이 지금의 나와 맞지 않다면 이제는 조용히 보내야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는 과정이니까요. 그 자리에 새로운 옷이 들어오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정리란 결국 물건이 아니라 감정의 정돈이에요. 중년이 되면 눈도 예전 같지 않고 피부톤도 바뀌고 몸의 선도 달라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라며 주저하시죠. 하지만 그건 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보는 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에는 어색했던 색이 지금은 얼굴을 밝혀주기도 하고
젊을 땐 부담스러웠던 옷이 이제는 품격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나이 탓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예요. 그러니 예전엔 이런 옷 안 입었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멋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색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밝은 색을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건 오래된 편견입니다. 오히려 잘 정리된 머리와 깔끔한 화장, 깨끗한 신발이 전체 인상을 결정하죠. 붉은 계열, 파스텔 계열, 심지어 노랑이나 연두색도 포인트로 들어가면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회색, 검은색 정장만 고집하지 말고 네이비나 브라운처럼 따뜻한 색감을 섞으면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 됩니다. 중년의 옷은 나를 숨기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 존재를 드러내는 옷이 되어야 해요. 또 하나, 중년 이후엔 냄새도 이미지의 일부가 됩니다. 자신의 체취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타인은 바로 느끼죠.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하고 속옷이나 양말을 매일 갈아입는 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요즘은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 향이 다양하니 은은한 향 하나만 잘 골라도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옷은 세탁 후 다림질까지가 완성입니다. 약간의 주름이 있더라도 다리미로 살짝 눌러 펴면 단정함이 그 사람 전체의 태도를 대신해 줍니다. 결국 옷차림은 내면의 단정함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옷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리되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는다는 건 결국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뜻이죠. 오늘 하루 옷장을 열어 한 벌만이라도 다시 손질해 보세요. 그 한 벌이 내 마음의 질서를 되찾아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옷으로 내 마음을 단정히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 마음이 말과 태도로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다음 시간엔 중년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말 습관과 그것을 바로 세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말투와 태도도 옷이다입니다. 아무리 단정하게 차려입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면 그 사람의 품격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소박한 옷차림이라도 말이 곱고 태도가 따뜻하면 누구나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지죠. 결국 옷은 첫인상을 만들고 말은 그 인상을 유지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말의 무게가 커집니다. 이제는 젊은 시절처럼 즉흥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던진 말이 자녀, 배우자, 친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중엔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에는 옷보다 말이 더 비싸다.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인격, 그리고 나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먼저 욕설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죠. 요즘은 어른들도 화가 나면 거침없이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욕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의 세월이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건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인데 욕설은 그 반대의 신호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욕을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내 유전자를 나눈 자식에게 욕을 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욕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모욕한다는 건 인생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다음은 이간과 부정적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이야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불안과 비교심이 숨어 있어요.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은 결국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웃으며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국 멀어집니다. 저 사람은 다른 데서도 내 얘기하겠지 하고 말이죠. 중년이 되면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이고
침묵이 품격입니다. 굳이 나서서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듣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입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자랑거리가 하나쯤 생깁니다. 자식 이야기, 집 이야기, 건강 이야기, 혹은 젊은 시절의 성공담까지. 그런데 문제는 자랑이 지나칠 때예요. 자랑은 나에게는 기쁨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식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죠. 그 앞에서 우리 아들은 어디 대학 갔다. 우리 딸은 대기업 다닌다. 이런 말은 칼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건 좋지만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게 진짜 품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을 때는 감사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대신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줘서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말만 바꿔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겸손이 남아요. 말은 나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중년의 품격은 옷에서 시작해 말에서 완성됩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나에게도 좋은 기운이 돌아오고 거친 말을 하면 결국 그 거친 에너지가 내 삶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조금만 연습해보면 됩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기, 자랑하고 싶을 때 감사로 돌리기,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주변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결국 말투는 옷의 연장선이에요. 깨끗이 세탁한 옷처럼 말도 한번 다림질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언어이죠. 이제 우리는 옷과 말로 기본을 다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중년의 감탄과 경청의 힘입니다. 이건 중년 이후의 인기와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감탄과 경청의 힘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이제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요. 젊을 때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중년이 되면 들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귀를 가진 사람은 그 자체로 보물이죠. 이건 단순히 듣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말하는 그 마음의 결을 읽어주는 것이 진짜 경청이에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걱정, 후회, 불안, 기대, 자랑, 서운함, 사랑 같은 감정들 말이죠.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그랬구나. 그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한마디로 받아줄 때 그 사람은 세상에 한 명뿐인 내 편을 만난 것 같은 위로를 받습니다.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뭐라고 답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경청은 대답보다 침묵에 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고 시선을 맞추고 짧게 그렇군요라고 반응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태도가 바로 감탄입니다. 감탄은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올려주는 마법이에요. 와, 그걸 해내셨군요. 어쩜 그렇게 따뜻하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짧은 말들이지만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살립니다. 감탄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요즘 세대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진심 어린 감탄은 그 욕구를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 한마디에 세대의 벽이 사라지고 어색했던 관계가 금세 편안해집니다. 감탄은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남의 장점을 자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쉽게 찾습니다. 저 사람 정말 부지런하네라고 느낀 순간 내 안의 게으름이 조금씩 사라져요. 감탄은 결국 내 안의 긍정 에너지를 키우는 일이죠. 감탄하는 사람은 결국 감탄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좋은 점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도 좋은 걸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탄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보다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멋져요 보다는 그 나이에 새로 도전하셨다는 게 정말 멋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진심을 느낍니다. 그건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감동으로 남아요. 또 한 가지, 감탄은 가족 안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집이 따뜻하네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달라지게 합니다. 자녀에게도 와, 네가 해냈구나. 부모님께도 엄마, 아직도 손맛이 그대로네요. 이런 말 한 줄이면 서로의 마음이 환해져요. 감탄은 돈이 드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치만큼은 어떤 명품보다 귀합니다. 결국 감탄과 경청은 관계의 기본 예절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보다 그 사람이 주었던 감정을 기억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요즘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구나, 대단하시네요, 같은 말을 얼마나 했는지요. 말이 줄어드는 나이에 오히려 감탄과 경청은 더 자주 해야 합니다. 그건 나를 젊게 만들고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옷으로 단정함을 갖추고 말로 품격을 세웠다면 이제 마음으로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가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중년 이후 부부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와 서로를 지켜주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삶의 마지막 품격 수업이 될 겁니다. 5번째로 나눌 주제는 부부 사이,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한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린 이제 오래 살아서 말 안 해도 서로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여전히 오해하고 상처 주고 또 싸우게 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처럼 인생의 굵직한 과제들이 겹치면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싸움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의견 충돌이 아니라 소통의 실패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은 그만 좀 잔소리해 라고 되받죠. 이건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서운함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예요. 부부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내가 반박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오고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평행선이에요. 듣는 척하면서 내 주장만 꽉 쥐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진짜 대화는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30%는 듣고 20%는 말하고 50%는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 단순한 비율이 부부 대화의 황금 비율이에요. 듣는 동안은 절대 끼어들지 말고 상대의 말이 끝나면 내 생각을 짧게 전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그저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하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싸움 중에 던진다 해도 듣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자주 말할수록 현실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죠. 즉,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는 부부일수록 실제로 이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말이 관계의 안전망을 하나씩 찢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부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사랑해보다 더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말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따뜻한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왜 그랬어?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는 부부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방패가 되어 서로를 보호해주죠. 부부가 자주 싸우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아이의 진로나 결혼, 혹은 생활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 문제로 싸울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성격이나 가정, 과거까지 끌어내면 그건 토론이 아니라 공격이 됩니다. 아이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로만 다뤄야 합니다. 그게 어른의 품격이에요. 또 하나, 요즘 중년 부부들 사이에서 점점 많아지는 문제가 정서적 외도입니다. SNS나 문자로 시작되는 대화,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는 말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마음이 이미 밖으로 향한 상태죠. 이런 외도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상대가 상상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 더 크거든요. 상대방이 혹시 지금도 그 사람과 연락하나? 라는 의심을 품는 순간 그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이 생기기 전에 그 감정을 인정하고 끊는 용기가 필요해요. 물론 때로는 배우자나 가족이 우울증이나 공황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라는 말 한마디가 가장 큰 약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마음 하나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결국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이해와 기다림이 전부입니다. 서로를 고치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양보하면 상대는 두 가지를 양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걸음씩 맞춰가다 보면 싸움보다 웃음이 많아집니다. 행복한 부부와 힘든 부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얇은 종이를 접으면 손바닥만큼 가깝고 펼치면 한없이 멀어집니다. 결국 그 거리를 줄이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에요. 여섯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가족 사이의 품격, 거리두기의 지혜입니다. 중년이 되면 부부를 넘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손주까지 가족의 관계망이 넓어집니다. 이 시기엔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도 그만큼 커지죠. 그 이유는 단 하나, 가까워서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솔직해지고 그 솔직함이 결국 서로를 아프게 만들 때가 많아요. 가족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걱정이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자녀는 잔소리라고 느끼고, 자녀는 솔직함이라 말하지만 부모는 무례함으로 받아들이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표현의 온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이엔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해요.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상처가 생기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식죠. 적당한 온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결국 그게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관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무리 커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고 싶고 간섭하게 되죠.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특히 결혼한 자녀에게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말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부모가 방향을 제시하는 대신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무조건 구세대로 취급하지 말아야 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세운 기준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형제 사이는 피를 나눴지만 살아온 환경과 경험은 모두 다르죠. 그래서 돈이나 유산, 부모님 돌봄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형제 사이에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이 한마디는 평생 쌓인 정을 단숨에 끊어버립니다. 형제 사이의 진짜 품격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가족의 평화를 택하는 것, 그게 결국 나를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편안함이니까요. 만약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움으로 닫아두지는 마세요. 언제든 화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이 관계는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 인연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어른이라 해서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 대신 너희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말해보세요. 세대 차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존중의 말투 하나로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족은 이미 성숙한 가족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침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건 잠시의 침묵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 잠시 물러나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해야 진짜 마음이 전해집니다. 지금은 화가 나서 이야기하지 않을게.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 한마디는 감정의 불씨를 끄는 소화기와 같아요. 가족 사이의 품격은 화려한 이벤트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말과 행동에서 만들어져요. 식탁에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잠들기 전 편히 쉬세요. 이런 짧은 문장이 쌓여 가족의 공기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자꾸 큰 일로 가족을 감동시키려 하지만 정작 관계를 지탱하는 건 이런 작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존재라는 걸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순간 가족은 멀어집니다. 내가 조금 더 참자하는 그 마음이 결국 가족을 지켜요. 그래서 중년의 지혜란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옷차림과 말투, 관계의 품격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우리 인생의 품격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 그건 바로 내 마음을 단정히 돌보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고요하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평온하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번째로 나눌 주제는 마음을 단정히 가꾸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옷차림, 말투, 관계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결국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옷이 어질러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정리는 쉬워도 마음의 정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쌓인 기억, 상처, 후회의 미련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짐은 한 번에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걸 아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은 그 조금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습관은 비우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아보세요. 머릿속이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이 중요해요. 이건 명상이나 기도처럼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나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 10분이 쌓이면 마음의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노트를 써보는 겁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날씨가 좋아서 좋았다. 아침 커피가 맛있었다. 친구의 전화가 반가웠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쓰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의 초점이 달라져요. 불평 대신 감사가, 짜증 대신 평온이 찾아옵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미안함을 표현하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자존심이 세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에도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앞서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그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이런 짧은 문장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이해요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죠.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해야 할 경주가 아니라 조용히 성장해가는 여정이에요. 조금 늦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사람과의 거리 유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잘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관계만 남기세요. 만나면 편안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늘 비난하고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이라면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관계도 물건처럼 정리해야 해요.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만 곁에 두는 것, 그게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소한 기쁨을 즐기기입니다. 품격 있는 삶은 거창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고 조용히 책 한 권을 읽고 해질 무렵 산책을 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마음의 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비싼 여행이나 명품 가방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을 느끼고 있다는 자각이 행복을 줍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예의입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오늘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늘 오늘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밤에 잠들기 전 오늘도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짧은 문장이 하루를 완성시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시간의 양보다 순간의 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결국 마음의 품격은 단정한 하루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게 매일 나를 다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마음에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그 먼지를 살짝 털어내고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단정한 옷차림, 따뜻한 말, 고요한 마음. 그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보다 품격 있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이후의 품격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옷차림에서부터 말, 관계, 그리고 마음의 태도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모보다 태도, 지식보다 품격, 말보다 마음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이 다린 옷, 화려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 남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나를 다듬는 연습이 결국 인생의 품위를 완성시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정리의 시기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단정히 돌보는 일. 그게 바로 어른의 품격이자 우아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거울을 보며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품격 있는 인생은 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낡은 집을 정갈하게 닦아나가는 일입니다. 그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옷장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버려야 할 옷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한동안 입지 않았던 옷 중 마음이 가는 옷을 꺼내 입어보세요. 그건 단순한 옷차림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정돈하는 작은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습관으로 길러지고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루의 자세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멋지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단정히 세워주고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빛나게 만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중년이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빛나길 바랍니다.